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IAEA 국제원자력 기구죠. 최종 보고서 제출이 임박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까지 내리면서 총력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는 발언을 두고 진실공방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 사직서라는 건 없다, 해임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문제부터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언론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과정과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이 물러나 달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친문 진영과 각을 세우면서 이재명 대표 쪽에 일종의 줄을 선 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전 장관님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검찰 국가가 탄생을 하고 보니 왜 사퇴를 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원망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네네. 그러면은 사직세를 내질 말든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잘 알지만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어린애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 한번 해볼까.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이 시점에서 나름의 고민과 또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네. 자, 이 시점에서 왜 추 전 장관이 자신이 물러난 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일단 최병식 전 총익장님. 네. 어떤 과정이 거쳐서 지금 물러난 것 같아요? 추 전 장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 저게 이제 2020년 12월 16일이잖아요. 네네. 그 법무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한 날이란 말이죠. 네네. 왜냐하면 징계 결정은 그날 새벽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그 진술에 따르면 그러니까 새벽에 징계 결정을 하고 나서 아침에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사직서를 들고 청와대를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들고 갔겠죠. 들고 오라는데. 그런데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면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는데 네.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내달라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본인은 못 내겠다 이렇게 네. 버텼고 그렇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사의 표명을 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고했다. 이런 식으로 그 발표를 했어요. 예. 지금 그게 이제 엇갈리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과연 사직서를 냈느냐? 예. 아니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추 장관한테 그러면 자, 사표를 내십시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느냐? 네네. 근데 그걸 최재성 전 의원은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알 거예요, 내용을. 네네. 근데 자기가 그 내용을 잘 알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아니다. 지금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지금 예. 추미애 전 장관과 친문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이 아니, 시점에서. 추미애 전 장관은 네. 본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굴레를 벗어나지 않고는 본인이 정계 복귀를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싶은데 그 굴레를 벗어야 되니까 지금 그 책임이 나한테 있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이거를 지금 계속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친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그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추 전 장관 입장은 자신의 사직서라는 걸 내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직서 내라 그랬는데 안 내고 거절했더니 다시 한번 불러서 그럼 못 내겠느냐? 못 내겠다. 알았다. 그리고 해임했다는 거예요. 해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하면서 자신이 물러난 거지 자신을 뭐 이렇게 자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추 전 장관이 당시 심경을 저녁 8시쯤에 SNS에 자신의 그 글을 통해서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산산조각 나더라도 자신 속에 있는 DNA 누구도 파멸시킬 수 없다는 심경을 담아 실망하실 촛불 국민께 드릴 헌정시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김종욱 교수 보실 때는 추 전 장관의 이런 주장이 민주당 내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움이 안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네. 실제적으로는 그 다음에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네. 당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1년간 지속되었던 추운 갈등을 종지부 찍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추 전 장관, 그러니까 추 법무부 장관을 해임시키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저희 그 당시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해임 또는 경질 또는 아니면 징계를 통해서 두 사람을 모두 예를 들면 현장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었고요. 네. 그런 여론들을 나중에 계속 반대하다가 청와대가 수정을 한 이후에 조치를 취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경질 상태였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그 상황을 추미애 전 장관이 몰랐을 리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아무런 압력도 없이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 성격상 갑자기 불러가지고 사퇴라고 얘기할 스타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충분히 알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본인이 사직서를 안 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사권은 추 전 장관이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사실상 경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추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생각을 했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정치적인 재기를 위해서 전직 장관 그러니까 본인을 임명했던 전직 장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 소위 또 정권 교체가 됐던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던 추운 갈등 문제에 대해서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본인이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정호승 씨 같은데요. 예. 맨 마지막 대목이 뭐였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네. 산산조각이 났으면 그 자체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라는 내용들이에요. 전 그렇다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역경 그리고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고 법무장관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역경들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는 모습이 더 중요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헌신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 정치적 제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내려놓으셔야죠. 다른 시로 바꾸셔야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그 당시에 그 직후에 조선일보의 모 언론인이 컬럼 비슷한 걸 써가지고요. 이미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 경질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최 의원 말씀했듯이 추운 갈등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내가 법무장관 자리를 계속 지켰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할 리도 없고 검찰공화국이라는 괴물이 나오질 않았을 것이다로 지금 이제 합리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의 기억을 반추하자면 네.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추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 예. 그동안의 노고에 뭐 감사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성명 아니면은 발표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또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이어서 예.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나온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이 정치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총선에 출마했을 때 그게 민주당에 줄 파장 같은 거를 예.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네. 추미애 전 장관은 확실하게 문재인 전 정권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지금 말을 지금 갈아타겠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올라타겠다 그러는데 태워줘야 될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예.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는요.
제가 스스로 결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시죠.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정반 사퇴 압박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혹시 후보님도 장관 시절에 그런 동반 사퇴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스스로 결단한 거죠. 자연스럽게 예. 제가 판단해서 물러나기로 뭐 한 것이지 양심이 있으면 같이 물러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양심을 기대할 인물이 못 되었어요. 무리하게 청와대까지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정말 한마디로 이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참 덩치에 안 맞는 말씀 예. 아닌가.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요, 2021년 7월 인터뷰에서 자, 같이 물러나면 징계 안 해주겠다, 안 하겠다, 이런 뜻을 받았다는 거예요, 청와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윤 당시 총장이 거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추 전 장관을 경질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문 전 대통령이 근데 막 자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본인이 물러났다 인터뷰한 것처럼 그때 이야기해놓고 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 이야기 한번 같이 보시죠. 저도 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어요.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네네. 검찰총장은 이제 내 가는 길에 쾌도 남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아있지 네. 어떤 장애물도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아요. 빨리 대통령님께 네.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저를 유임을 시켜야 네. 이게 수습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들고 이제 갔죠. 갔는데 결론은 똑같았어요. 본인의 뜻으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우선은 앞뒤가 안 맞고요. 그러면은 사직세를 내질 말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그만두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시지도 않으셨고 할 분도 아니고요. 네, 자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의 공방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게 보면은요, 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와서 인터뷰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현호가 묻다라는 곳입니다. 네네. 오마이TV에 그 대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오현호 씨가 어떤 사람인가 저도 쭉 살펴보니까요. 김어준 씨와 굉장히 쌍두마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 진영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진보 집권 플랜에서 조현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라는 책까지 써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요즘에 인터뷰하는 거를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비판하는 걸 막 끌어내는데 저번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문재인이 밉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던 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정 그런 걸 좀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추미애 전 장관을 통해서 사실상 이 검찰 공화국을 만든 것은 추미애 당신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걸 끌어낸 거 아닌가 그런 점이 좀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현호 씨의 어떤 큰 의미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흘러가는 흐름 이분이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친문은 버리고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친명으로 중심을 잡고 민주당이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추미애 전 장관도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라는 인터뷰를 내면서 상당히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덮어가면서 민주당 내부로 자꾸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 굉장히 욕을 하지만은 사실 시청률 굉장히 높아요. 그런 이유가 거기 막 소리가 나고 재밌으니까 이 드라마를 보는 건데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래서 친명과 친문 간의 이런
이런 갈등이 좀 나아지면서 민주당으로 시선을 쏠리게 하고 예. 결국 그것이 총선까지 가게 되는 뭐 그런 이걸 한 게 아닌가 그런 의도도 보이고 네.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친문이었다가 사실은 친문에서도 잘 안 받아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친명으로 갈아타면서 앞으로 이 지역구를 선정할 때 본인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정 의원의 지역구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더더욱더 이제 고민정 의원은 친문이고 또 본인은 친명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소리 내면서 도움이 되기 위해 이런 인터뷰를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의도도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추미애 전 장관 지역구가 원래 고민정 의원 지역구였죠. 그 나오면서 이제 출마 안 하고 고민정 의원이 물려받은 그런 지역구긴 합니다. 근데 이 추 전 장관 행보를 놓고는 뭐 아까도 좀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친명으로 환승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을 하셨던 추미애 전 대표께서 지금 친명으로 환승 중이신 것 같아요. 이 비판에는 명분도 없고 오로지 지금 뻔하잖아요. 어린애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 한번 해볼까 뭐 이러한 것 외에는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와서 이런 발언을 왜 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예.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해석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친문 진영에서 네. 나오고 있는 진실 공방은 좀 중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경질당했다는 취지인 것이고, 뭐 최재성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는 취지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또 다시 논란이 나오는 것, 뭐 사직서를 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진실 공방이 되는 것 자체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당원들에게도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사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실 공방은 이제 중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추미애 전 장관으로서는 뭐 1년도 남지 않는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사실 저는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해왔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자신이 검찰개혁을 좀 완수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보다는 상황들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함으로써 예. 좀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본인의 브랜드화하기 위한 또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뭐 5선 의원까지 하고 장관까지 지낸 분이 단순히 내년 총선에서 출마를 해서 뭐 의석을 얻겠다 이런 예. 차원보다는 네. 좀 검찰개혁이라는 좀 큰 자신의 어떤 명분이라든지 사명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내세우기 위한 이야기들이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더 큰 꿈을 꾸시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 다음을 그럴 위해서? 가능성도 있어 예, 보입니다. 뭐 국회의원보다는 더 대권을 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 바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문 대통령이 지금 한가하게 책방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일종의 책임을 좀 돌리는 게 있었는데요. 송영길 TV에 나온 모습 한번 보시죠. 저는 검찰개혁 정말 문재인 대통령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게 아닌가. 윤석열 바로 해임시켰어야 돼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임시켰으면 이런 괴물 같은 대통령이 탄생할 수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본인을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가하게 무슨 책방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거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가 무서워서 지금. 예, 송 전 대표는 아예 문 대통령이 당시 윤석열 통장을 해임시켰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것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윤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죠. 반국가 세력. 그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냐. 떨쳐 일어나라. 이런 취지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은 본인의 총선 출마나 정계 복귀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당장 눈앞에 닥친 검찰 수사가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예. 그에 대한 초조감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했으면 네. 그러면 자기가 오늘날 돈 봉투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을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건대는 송영길 전 대표의 그 발상은 아주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예. 만약에 임기가 뚜렷하게 2년으로 보장돼 있는,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그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거에 다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권은 있는데
과연 해임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네.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임해버린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취한 행동을 한번 보시면 법원에 또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거 냈을 거예요. 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뭐 이런 거 냈을 거고 가처분도 냈을 겁니다. 근데 뭐 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뭐 저도 짐작하기 어렵지만 네. 여튼 그때 직무정지 처분을 추미애 장관이 냈을 때 가처분은 다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역사에 대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임됐다면 오늘날 자기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네. 아마 그때 해임했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 갔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예. 그냥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건 본인이 뭐 초조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표현하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예.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요.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라는 정치인이 부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준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스스로 경질됐다는 이유로 뭐 기회주의자, 뭐 사석에서 했겠지만 그런 비난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지금 경질됐고 바로 내가 경질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등장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잘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 이야기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미명하에 예. 자기 정권의 뜻에 맞는 사람들만 임명하면서 소위 추 라인이라는 거를 만드는가 하면은 특정 지역 검사들을 꽃보지게 앉혀가지고 결국은 좌지우지하면서 추윤 갈등 평지풍파를 일으켜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비등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비난을 그 진영 안에서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받고 이랬을 때 그 당시 열린 우리당 하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몇몇 정치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할 때 그중에 한 사람이 송영길 당시 의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정치판이 물론 뭐 의리로만 또는 뭐 어떤 자기네들끼리 어떤 예. 연대감으로만 뭉친 세력 내지는 조직은 아니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다르면 결국은 상대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표현을 쓰자면 비수를 꽂는 듯 예. 이런 식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바로 해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 일이 벌어졌다 그러는데요. 네. 그때 만약에 바로 해임했으면은 아마 0.73%보다도 더 표 차이가 많이 나서 당선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지금 뭐가 무서워서 책방이나 하고 있느냐 한가하게 이럴 때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돈 봉투로 스타일은 좀 구겼지만 나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돈 봉투 문제 그다음에 돈이 오고 간 문제는 지금 싹 접어놓고 나는 지금 투쟁 중이다라는 것을 네. 민주당 내 지지층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개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오늘 책 하나를 추천을 했는데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쓴 평화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거기는 이제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내용의 비판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지금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과 뭐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이긴 해요. 자, 어떻게 보세요, 김종익 교수는요? 뭐 제가 볼 때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면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예. 반국가 세력의 수계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서 예.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하셨을 때 예. 본인 수사권 가지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뭐 왜 내버려뒀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기 부정적인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때부터 또 나중에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건 특정하게 이런 전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예를 들면 종전선언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과 그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이런 데서 주장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예를 들면 면피성 발언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소위 대통령으로 찍은 분들을 갖다가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구테타 세력으로 규정하게 되면 국민을 둘로 쫙 갈아놓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를 분열시키는 발언들을 통해서 국가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위 통일부 장관의 김용호 지명자를 지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예를 들면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상에도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은 통일과 남북 교류, 대북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남북 관계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이런 내용이 다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저런 분들을 내보내서 지명을 해서 남북 관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예를 들면 한반도의 상황 관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도 둘로 갈라치기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형태의 발언들을 좀 중단하시고 통합과 협치의 길로 가셔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1년이 지나도 계속 그 길을 걷지 않으시고 다른 길만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건 저희 그야말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거나 아니면 대외적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계산 속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매우 많이 있는 거죠. 대통령은 다음 선거 치르실 분 아니시잖아요. 제가 볼 땐 그렇다면 좀 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발언, 상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좀 통합의 비를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 문 전 대통령이 책 추천한 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것도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공격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당대표 같은 경우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송영길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 반대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다수의 이제 친문의 핵심적인 인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잘할 것이라는 이유로 윤 전 총장을 갖다가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의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분란을 어떤 더 일으킬 수 있는 요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과거에 당대표로서 위치에 점했던 분들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의 분열보다는 당의 통합을 위해서 그런 길로 가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또 검찰총장까지 가면서 본인이 그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내부를 보면서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그 내부 사정은 밖에 검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몰랐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장이 되고 또 이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어떤 측면에서는 조국 사태와 같은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결심이 바뀌었던 게 아닌가 그런 나름의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왜 중앙지검 시절에 그 반국가 단체 수장한테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는 그때는 몰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선의로 좀 해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이 돼서는 너무나도 많은 거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국가 단체라고 헌법상 사실상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정말 평화 통일을 원하는가 우리가 뭐 역사적인 전쟁 6.25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강한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북한과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책을 올렸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북한과 관련해서 그 어떤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 통일을 하려고 했다면 왜 북한 인권에는 눈 감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대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굴종적으로 북한한테 무조건 퍼줘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 재단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는 임명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으면서 사실상 북한 정권의 어떤 굴종적인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맞는 것인가 그런 지점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좀 다르다.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좀 새롭게 정립을 하는 것이고 그 남북 공동 그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을 때도 아무 말도 못했던 그런 것보다는 왜 폭발을 했느냐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한 이런 그 정권의 태도 측면에서 그 어떤 특정해서
향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전 지칭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저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실 확인만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읍소하고 종전선언을 노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당시에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때 했던 얘기인데요. 또 하나는 북한에 퍼준 게 없어요. 문재인 정부가 퍼줬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퍼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 퍼주지 않았는데 퍼줬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이건 예를 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확인해야죠. 그 검찰총장이 됐을 때는 그 뭐 윤석열 당시 총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 뭐 북한과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장이 된 다음에는 알 수도 있었겠죠.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퍼주기를 했다는 거는 그 북한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그 제재를 피하는 방법으로 지원했던 거 아니냐 하는 의심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거는 뭐 당연히 다 아실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요구를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전체를 한 건지 아니면 반국가 단체 세력이라고 하는 정말 북한에 대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무조건적인 옹호를 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한 건지 뭐 불분명합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지칭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음 이슈인데요. 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이죠. 김영주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고받은 문자.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 일본 골프 여행 내지는 맛집 기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과는 좀 모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김 부의장 뒤늦게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뭐 때문에 사과를 했느냐? 본회의 중에 사적 문자 주고받은 건 명백한 잘못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이걸 놓고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최 편집장님. 이 사과의 본질이 이게 아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사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반대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본 여행을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건 아닌데 저는 김영주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바로 김영주 의원의 인식이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국인이 없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이 가이드한테 될 수 있으면 골프장을 알아보는데 한국인이 자주 가지 않는 곳을 알아봐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 뭐 이런 거 등등과 본인의 골프 여행이 정서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김영주 의원이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이게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한국인이 좀 없는 곳을 찾아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는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자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가 반드시 연결돼서 그 규탄대회 하는 동안에 일본 가지 마라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반 국민의 다수는 저런 김영주 부의장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이건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뭐 이중 기준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서 저거는 아마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한 패착이고 민주당에도 상당한 정도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해명을 하면서 저 문자를 본회의장에서 했다는 사실 외에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상충되는 그 행동.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사과를 안 하잖아요. 아마 추가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마침 그날이 뭐였냐면 민주당이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정성과 어민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이걸 단독으로 처리했던 날입니다. 물론 뭐 이것과 별개로 일본 여행 안 가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일본 여행 가고 있어요. 엔저에다가 뭐 도쿄 가보면은 일본 사람 반, 우리 반이다 뭐 이런 관광지 가면 그렇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일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뭔가 지금 좀 조심스러워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일본을 관광을 간다는 그게 이미지적으로 좀 안 맞거든요. 그런 간극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정한 사과냐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장윤주 변호사는 뭐 이 정도 사과하면 괜찮은가요?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항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저런 문자를 주고받은 것 당연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것으로 봐야겠고요. 다만 국민들 보시기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 본회의장에서 오염수 철회 그 부분을 방류 철회 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본회의장이었는데 그곳에서 일본 여행에 대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 자체가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엄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중 경고를 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단순히 그 김영주 의원뿐만 아니라 당내 모든 의원들에게도 지금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니까 국무의회 필요한 정말 필요한 거 말고는 해외로 출국하는 일정도 자제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의원들을 단속하고 있다는 점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부의장직 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요. 민주당도 좀 이 사태가 좀 엄중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엄중 경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번 보시죠.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철회한 날 자당 소속 국회 부의장은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이 언론에 들켰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운운하면서 북해도 사시미, 초밥은 안전합니까? 주죽 야스, 낮엔 죽창과 밤엔 스시입니까? 김영주 부의장 건은 당에서 매우 심각하게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고 본인에게는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본인이 공개 사고가 있을 것이라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오염수와 관련된 집회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 민주당이 본질이 뭐냐 여기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엄중 경고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뭐 일본 가서 항의를 하겠다 그랬습니다만 이 진보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면서 일본으로 출국을 했어요. 공항에 들고 나온 방류 반대 피켓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 야세떼라는 말을 썼어요. 야세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투기 야세떼 투기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이게 야세떼라는 게 살 빼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좀 약간 망신을 당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뭐 일본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글 번역기를 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본적인 구호부터 틀린 것 아니냐. 그래서 일종의 망신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네요. 출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 뭐 명분과는 다르게 이 글 자체가 잘못돼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아주 신경전 거칠어졌고요. 지난 주말에는 폭염특보도 있었는데 민주당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 그리고 당직자, 당원 총출동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경기도당위원장이죠. 임종성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먹느니 차라리 이걸 먹겠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국내인 반응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15년 전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헛소리로 떠들던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먹느니 차라리 이걸 먹겠다 이걸 그랬는데 이건 먹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말이죠. 자, 정우영 의원님, 뭐 옛날에 청산가리 이야기도 나오고 다시 괴담 형식으로서 이야기 되는데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오히려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솔루션이 뭔지를 좀 찾아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이렇게 온갖 막장스러운 정말 차마 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말들을 사용해가면서 자신들의 지지자를 결집하는 결국은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다음 세대 30년을 생각하는데 정치꾼들은 다음 선거만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가지고 후쿠시마라는 지역이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했는가? 우리나라 쪽인가? 아니면 태평양 쪽인가?
그다음에 지금 그 소위 다핵종을 저감한다는 그 알프스와 관련해서는 네.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인지, 예. 그다음에 해류 문제라든지 또 다른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원전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후 변화와 함께 상상치도 못하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났으면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우리가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 다른 이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의원들이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 문제를 희화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 수준뿐만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이 예. 어떤 생각을 할지를 생각하면 저는 네. 조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지 아니면 이 갈등을 서로 간에 부추기려고 하는 건지 좀 의심 가는 대목들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물 마실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좀 강조를 하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수조에 물까지 떠먹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의 주장은 뭐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그렇게 깨끗하면 너나 마셔. 언제 마실래? 언제 마실 거야? 당장 후쿠시마에 날아가서 후쿠시마 해고염수를 한번 마셔보고 가족들에게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권할 자신 있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물맛을 알아? 사용되는 상태는 완전히 중수대가 이거 완전 받아먹이다. 짭짤한데 이게. 국민의 힘입니까? 일본의 힘입니까? 수산시장 바닷물 떠마시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진짜 물 먹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내송송 구멍차기인데 지금은 생선송송 세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듯이 불안 총궐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총리 보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내가 먹어봤어요. 내송송 되는지 봐라 이러고 내가 먹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닷물 조금 먹었다고 왜 그렇게 펄떡펄떡 뛰어요? 갑자기 광어보다 더 뛰시대 보니까. 예, 후쿠시마 앞에 있는 물 먹을래 말래 그런 주장, 거기에 대항해서 먹으라니까 먹었다 이런 식이 정치권의 대응인데 과연 적절한지, 정치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점점 갈등만 고조시킨 게 아닌지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김종욱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 그만 좀 드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먹어라라고 질문하는 쪽이나 그런다고 먹는 쪽이나 거기다 더 지나서 또 수조물까지 먹는 행위를 보면서 이게 지금 뭘 하자는 거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언에 신중해야 되는 게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정치권이 여기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되는 거, 원칙적으로는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전적입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되는 것이고 야당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처음으로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가 바다에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라는 측면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최근에. 그렇다면 위험성이 앞으로도 존재하는 거죠. 그럼 여야가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막아낼 것인가. 만약에 투기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하나하고 계속 정부 여당은 IAEA만 얘기하는데 이거는 소위 방사능 물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다에 퍼졌을 때 해양 생태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양 생태계에서 이것을 먹었던 해산물들, 생선들을 통해서 먹이사슬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 인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검증에 대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투기하지 않아도 다른 방안이 있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걸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비용 절감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 투기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일본 내에 내륙에 가두자더니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도 안 될 판에 저렇게 예를 들면 한쪽에서 먹어라 마셔라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래 먹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 국민들에게
저 사람들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정치적인 혐오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만하시고요. 일 좀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하문경 씨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던데요. 국민의힘 강연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던데 이것은 뭐 과학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반일 감정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총선까지 하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짚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군요. 정말로 그 민주당의 뭐 장경태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서 마셔봐라 해서 진짜 국민의힘 의원이 누가 가서 그걸 마시면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마셔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야 지독하다 그걸 또 먹느냐 뭐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과학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감정 싸움으로 도돌이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식의 선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 정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그 정부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박진 그 외교부 장관이 지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대한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 85%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정부도 당연히 오염수가 나온다고 하면 반대를 하죠. 그렇지만 일본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IAEA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 때 방류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그런 방류에 있어서 기준치 이하가 되면 우리도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고가 난 원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어떤 뭐 기술 개발해서 다 안전하게 걸른다. 그리고 그냥 방류하는 것도 아니라 IAEA의 무슨 기준을 따르겠다. 또 우리나라도 단순히 IAEA의 뭐 어떤 기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장도 가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정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한다. 정부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하고요. 그 대다수의 국민이 오염수 방류는 반대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기준치 이하로 처리가 됐을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원전에 사고가 났는데 그 만약에 그 오염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우리도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오염수가 됐을 때는 방류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처리해서 그 기준치 이하로 되면 당연히 처리를 해야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일본이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거는 결국에 총선에서 반일 감정을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게 사실 과학적 검증을 통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광우병 때도 그랬고. 못 믿겠다. 근데 이제 못 믿겠다고 나오면 그러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그 전문가들을 하고 해서 국회에서 검증단을 한번 꾸려보세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때 정부 합동 TF가 있었어요. 거기 결론도 나왔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그 결론도 나왔어요. 무방하다거든요. 무방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만약에 일본이 오염수를 처리해서 방류를 할 경우에 일본이 처리해서 방류하겠다는 그 기준에 맞는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IAEA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음용 가능한 수준으로 희석을 하고 처리를 해서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그 음용 가능하다는 게 먹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가서 먹지는 않아요, 실제. 그러나 먹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차피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저도 불안해하고 있죠. 그러나 단순히 그냥 막연히 불안해하는 거와 실제 방류를 해서 그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마실 수 있는 수준이다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을 겁니다. 아마 내일 그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총리를 만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기시다 총리가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류하는 시점을.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뭐 우리 이제 국민도 그 방류한 그 근처에 가서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결국은 과학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후쿠시마 그 오염수 그것이 처리됐던 여하를 떠나서 이건 좀 우리가 방류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방류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여야 좌우가 이렇게 딱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그들의 논리만 계속해서 주장하는지 저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을 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는 원전 강국으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미래를 향한 원전을 가동할 것이고 더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 교수가 말씀했듯이 이게 지금 원전 사고로 바닷물에다가 오염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사고가 난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3마일 아일랜드라든지 네. 또 그 구소련의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을 격리를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일어났을 네네.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0년이다 그러면 2041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리 지금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탱크를 지을 수가 없으니 처리해서 알프스라는 걸 통해서 네. 방류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자들 심지어는 원자 핵 공학을 한다는 사람들도 의견이 자꾸 나뉘니까 이게 뭐가 진실인지 우리가 상식만 가지고 쉽게 예단하기는 간단치 않은 일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한다 그래고 그게 우리 쪽으로 올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일본 영토로 볼 때 태평양으로 가지고 우리 쪽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이게 기후변화로 일어났다면 이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향후에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해안에 중국과 경계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50여 개의 원전이 지금 쫙 그 우리 서해안을 향해서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거기서 아마 중국에서 원전 사고 날 확률은 일본에서 원전 사고 날 확률보다 전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러한 전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럼 중국에서도 방류를 하게 되면 네네.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뭐가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여야가 싸우지 말고 과학자들 데려놓고 얘기를 하고 가장 우리 국익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는 뜻이에요. 근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별로 분열돼 있지 않아요. 예, 대부분은 이 방류수가 처리된 상황이면은 기준치 미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일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두 사람이죠, 한두 사람. 예, 지금은 모른다. 이게 몇 년 뒤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니, 하냐. 왜 그러냐면 네이처 이런 곳에서 최근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한두 건이 아니고요. 논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류수를 처리해서 지금 내보내는데 지금 매번 몇 번씩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사고 났을 당시에 300톤씩 매일 쏟아졌어요. 1년간. 알프스 없을 때 그냥 바다로 나왔거든요. 그게 민주당 주장으로는 뭐 7개월이라 그러지만 뭐 대체로 보면 5년 내지 7년, 뭐 5년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랬을 때 우리 지금 한 100여 군데에서 그걸 하잖아요. 채집을 해서 이거 방사능을 조사를 하는데 한 번도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2011년 사고 전과 후가. 그게 과학일 텐데 그걸 못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모른다는 겁니까? 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일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슘 180배 우럭이 나왔는데 도쿄전력이 뭘 하고 있냐면 지금요. 해저에 있는 땅 토양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와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양 방류가 아닌 방식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 해양 방식이 아닌 방식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일본이 조치를 한다고 얘기하면 해양 방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을 느끼지 않은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과학을 강조합니다만 78%, 80%, 85% 정도가 소위 해양에다 방류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일본 내륙에다가 처리된 내용들을 담수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걸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일 때도 일본이 이렇게 하겠다는 데에서 안전하게만 하면 괜찮다라는 입장을 내놨던 적도 있고요. 이게 기준치 이하면은 일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구체적인 규범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치권은 뭘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안심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과연 적절하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처음에 300톤씩 방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오염된 수산물이 안 들어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처리를 하면은 매일 100톤씩 나가는데 그건 훨씬 희석된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과거에 민주당 정권에서도 그걸 받아들였다 그랬는데 네. 그 정치권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게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그 반대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 있는 일은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소위 이렇게 그냥 정상 가동하고 있던 원전에서 지금 방류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사고가 났잖아요. 그리고 후쿠시마의 그 원전 사고의 위험도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학자는 아니니까. 근데 찾아본 결과로는 뭐 체르노빌의 그 사고 수준하고 같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위기 의식을 지금 조장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태평양 국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반발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키니 섬이라는 데서 원자탄 실험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격리됐다가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의힘 입장을 조금 반영하자면 태평양이 워낙 넓고 전 세계의 뭐 3분의 1이고 바다의 2분의 1이 태평양이라는 거 아니에요? 희석시키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핵공학자들은 100% 장담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건강과 생명과 바다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좌우 또는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정책 결정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여야가 이거 머리 맞대고 협의할 가능성 지금 현상을 보세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제 이게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이런 건데 방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방류를 했을 경우에 정말 그 방류한 물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마 방류 중단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죠? 네, 네.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가 있는데도 방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뭐 만일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만약 방류를 했는데 정말 거기서 뭐 알프스라는 그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제거 안 된 게 삼중수소 말고 또 있더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단하겠죠. 저는 일본이 먼저 중단할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일본은 일본 국민의 그 건강권 생각 안 하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수산물에서 그러면 예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우럭 같은 거, 세슘 180배 이런 것들 이게 혹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것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세슘 180배 우럭이 지금 그 잡힌 곳은요. 내해죠. 내해입니다. 내해. 그건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바다로 갈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걱정은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식탁에 올라올 가능성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오염수 방류하고 수산물 수입하고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늘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수산물과 관련해서 안전을 지키는 거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걸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론조사 뭐 불안하죠. 불안한 거. 그걸 어떻게 잘 이해를 시키느냐 아니면 어떻게 잘 그 방안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좀 정부가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변이라는 곳에서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에 생태계 대표로 고래가 포함이 됐다고 하네요. 한번 보시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수로 인해서 단순히 인류만 그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생태계의 수많은 생물들도 똑같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고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대표해서 고래를 청구인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천성산 도롱뇽 소송 때도 도롱뇽이 당사자로 넣었고요. 그리고 이 설악산 산양 5세 케이블카 관련해서도 또 원고로 소송 제기했습니다. 장윤주 변호사 받아들여졌나요? 원고가 됐습니까?
어렵죠. 우리나라 법에서는 동물을 소송 능력,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자체만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만 민변이 이런 소송을 한 것은 생태계의 대표로서 어떤 고래도 이 원전 오염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어떤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야 네. 되겠습니다. 예. 민변이 이번에 제기하겠다라고 밝힌 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 자체는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에는 부작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특히 예.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거나 잠정 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네. 그리고 수산업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부작위로 인해서 국민들의 기본권,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네. 생태계도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표로 이제 고래를 넣은 것인데요. 네. 법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소원 결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IAEA도 이제 못 믿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방류수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결론이 나도 여야 간의 충돌 계속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집회를 통해서 이 이슈를 부각시키겠다는 생각인데 결과는 아마 내년 총선 때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꼭 김문기 전 처장 알았느냐 말았느냐 몰랐느냐 이 선거법 소송 아주 치열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건데요. 자, 재판 출석하던 이재명 대표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도 직접 하실 예정인가요? 다른 재판에서 유동규 진술 흔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 이날 재판에서 핵심은요, 성남시의 과장급으로 근무했던 A씨입니다. 이 증인이었는데, 출장 가는 사람이 바뀐 거, 이 관련해서 이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직접 이 A씨를 증인에게 직접 질문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배승희 변호사,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의 핵심이 고 김문기 씨를 이재명 대표가 아느냐 모르느냐, 특히 대선 당시에 고 김문기 씨를 알았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가장 언론에 많이 공개됐던 게 바로 그 호주 출장 아니겠습니까? 네.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때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나는 출장 때 잘 몰랐다, 예. 눈도 안 마주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와 네. 관련해서 이 여러 상황들을 증언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에 그 호주 출장 계획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호주 출장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그 사람을 찍어서 고 김문기 씨를 사실상 찍어서 그 참여하라고 했던 거 아니었느냐. 물론 그것을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진상 실장은 당시에 그 제가 알기로는 6급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급수가 더 낮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 지시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느냐.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지시를 하니까 그렇게 전달된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표가 그동안에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예. 진짜 실무진의 증언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 김문기 씨를 알았기 때문에 예. 그 편한 사람들로 호주 출장을 꾸렸던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 당시가 이재명 시장이 나와서 그 성남시에 모라토리움을 뭐 선언하고 이 성남시에 돈이 없으니까 파산을 이야기한다 했는데 호주랑 뉴질랜드 출장을 가게 되면 이게 언론에 굉장히 안 좋게 비춰지니까 상당히 그 말이 새어 나가지 않을 사람으로 꾸렸다는 그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예. 거기다가 가서 한 거를 보면은 그 본인은 성남시에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해놓고 파산을 해놓고 가서 뭐 요트를 탄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꾸렸다라고 이런 취지로 증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정진상 전 실장이 시장이 편애하는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김 전 처장으로 교체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그 팀장이 저하고 하는 걸로 딱 냈더니 정진상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시장 놀러 가는데 그 골프도 칠 건데 불편한 사람 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보안 새 나가면 안 된다. 하지 말고 좀 편한 사람 데리고 가라. 그래갖고 내가 그러면 그 시장하고 아는 좀 그 리모델링 그때 했던 그럼 김문기 데려갈게요. 그랬더니
그래 김문기는 괜찮겠네. 뭐 김문기가 뭐 허튼 말 할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명단까지 다 냈다가 빠꾸 맞았다니까. 일정이 비밀일 수가 있냐? 일정은 비밀일 수가 없어요. 공적인 거니까. 근데 이런 걸로 비튼다고. 일정이 비밀이 아니라 비밀은 거기에 가서 있었던 일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 골프 친 게 비밀인 거지. 낚시하고. 예. 자,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은 저렇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나왔던 A씨도 뭐라 그랬냐면 당시 이 전 시장이 호주 출장 관련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출장 내용에 대해서 외부에 발설하지 마라 이런 취지인데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등장한 거예요. 등장해서 뭐라 그랬냐면 증인이 자꾸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셔서 묻겠다. 일정이 어떻게 비밀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정은 비밀일 수가 없죠. 예. 출장 간다는 사실은. 그러나 그에 관한 저 담당 과장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기 전에 이 일정이 언론에 보도된다든가 뭐 그럴 경우에는 공연이 왈가왈부 될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뭐 떠나기 전까지는 좀 그 비밀로 해라. 네.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아마 기자들한테 비밀로 해라 이런 거로 보여요. 네. 본인은 그렇게 이해하고 일 처리를 했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 과장의 그 진술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하는 부분과 대부분 다 맥락이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른 사람으로 있다가 김문기 씨로 바꿨고, 예. 그다음에 가서 실제 뭐 거의 뭐 놀러 가는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일정을 짰고, 네. 그에 관해서 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던 황무성 씨도 한번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6월 초에. 네. 그때도 보면 의미가 없다. 본인은 그래서 반대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노면 전차 트램이라고 하는 거 가서 시찰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호주나 뉴질랜드는 트램 선진국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뭘 배우겠다고 거기 가서 보겠습니까? 그래서 예. 황무성 전 사장도 이거는 그냥 그 2014년에 재선 선거운동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선거운동 캠프 관계자들 우이로차 여행 간 거다. 그렇게 이해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황무성, 유동규 전 본부장,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그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던 그 과장, 이 세 사람의 진술의 맥락은 일치한다. 오로지 지금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가 이 증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8년 근무했는데 사무관으로 퇴직했다. 서기관 승진 못해서 섭섭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A씨가 불만을 품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였다는데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한 거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서기관 승진 못해가지고 너 이러는 거 아니냐. 에휴 참 이게 이재명의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섭섭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신공격이죠. 인신공격이지. 사람을 뭘로 보고. 그리고 이게 이재명의 사고방식입니다. 이재명이 지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는 뭐가 보인다고? 예. 자, 유 전 본부장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데 하여튼 이 대표는 섭섭한 게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물었다고 그래요. 자, 이 대표가 직접 뭐 이렇게 그거 한 거 신문한 거 어떻게 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닙니다.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도 변호사 출신이고 많은 재판에서 또 증인 신문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직접 경험했거나 또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아는 내용들은 따져 묻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공무원에 대해서 기억 부분이 부딪히는 부분, 그리고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밀이었다, 뭐 보안을 유지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지시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시에 어떤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증인신문을 직접 참여를 해서 직접 물어볼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질문을 받고 그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의 그런 대답 자체를 허위로 했느냐 아니느냐 이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그 당시에 기억을 했느냐 못했느냐라는 주관적인 인식의 요소일 텐데요. 지금 증인들이 많은 증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찰이 많은 정황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 과정에서 허위로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과 또 당시에 인터뷰했던 것과 이 연결성이랄까, 이 판단의 문제가 이제 재판부가 해야 될 건데 이게 지난할 것 같아요. 한참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박민식 국가본부 장관이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정권 만드는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의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훈부가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부친,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친, 이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운도 재검토할 거다, 이런 내용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요? 사실 그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당시는 국가보훈처였죠. 네. 국가보훈처에서 거부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좌익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 때문에 거부되다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게 급진전돼서 결국은 독립유공자가 됐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그 피우진 그 당시 처장과의 관계에서 뭔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근데 그게 수사 결과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국가보훈처의 그 국장 한 사람은 또 그 문제로 그 유죄를 받았단 말이죠. 네. 이런 점들이 매우 불투명하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피우진 처장의 어떤 그 이런저런 그 어떤 그 중간에서의 어떤 그 부당한 처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들여다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 뭐 6번인가를 거부당했으니까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부분. 그다음에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분은 사실은 뭐 아버지 경우에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게 다 인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는 뭐 지금 기록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남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 부분이 조금 더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그 사례를 포함해서 과거에 이제 해방 정국에 얼마나 좌우익 간의 충돌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얘기했듯이 바로 김일성 정권을 그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독립유공자로 뭐 여러 가지 연금 주고 대우하고 이런 거는 국민 정서상 좀 곤란한 것 아니냐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저는 합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손 전 의원과 김원웅 전 광복회장, 이 부친들의 의혹과 관련해서 뭐라고 대응했는지 일단 보시죠. 48년에는 난파되어 지하 공작을 했다 그러고 6.25 당시에는 북한의 중앙정치국과 접선해서 활동을 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지네들이 무슨 권리로 난파라는 소리와 간첩이라는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고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그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주장을 이렇게 공공연히 하는 게. 네. 자, 저렇게 이제 논란이 좀 됐을 때 반박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김종욱 교수 보실 때 어떠세요? 아니 뭐 서운 수요 여부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할 일이니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뭐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반하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재심 청구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박민식 장관 발언이 좀 그래요. 가짜 독립유공자 용납 못한다? 자기 부처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외부적으로 얘기하냐고요. 내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조사를 한 다음에 내부에 있는 국가보훈처의 어떤 형태로든지 가짜,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내부에다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밖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책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이 손혜원, 김원웅 다 전 정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왜 가짜 독립유공자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국가보훈부가 내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기에 대한 검증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팩트가 나왔는데 나왔는데 가짜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동의하겠는데 팩트가 안 나왔는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비슷한 발언이세요.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권 카르텔이 나온다니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동의합니다. 국가보훈부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데 제발 부탁인데 가짜가 나왔으면 그걸 밝힌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혹 제기는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검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독립유공자가 됐든 민주화 유공자가 됐든 그 과정은 투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에 기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듯이 6번째까지도 안 되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당시 그 여성보훈처장 피우진 처장과 만났다라는 그런 그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되니까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고 또 해방 후에
그 어떤 다양한 좌익 활동에 대한 또 의혹들이 지금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또 김원웅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그 부친의 사망 연도가 2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소개한 자기의 공적과 실질적인 사료가 달라가지고 그것도 또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공적할 때 또 뭐 소설에 기반했다라는 의혹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근데 단 한 가지 좀 예민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면 독립운동 당시에 민족주의자가 사회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회주의자들 중에 김일성 정권에 완전히 그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생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준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이 일정하면 되겠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 부분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명확하고 명쾌하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